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암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저는 대중들께 비뇨의학을 좀 친숙하게 알려보고자 남성의 중심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달리기와 성기능을 접목한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라는 책을 쓴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립선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전립선염 중에서 만성 전립선염은 우선 세균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요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이 이제 전립선을 꾸준히 괴롭히면서 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전립선염도 세균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훨씬 많이 생깁니다. 전립선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게 만드는 상황은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모세혈관에서는 혈액이 돌지를 못합니다. 전립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되는 우리 상체로 골반을 누르고 있죠.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 전립선에 혈액이 제대로 돌 수가 없습니다. 오래 앉고 길게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만성 전립선염을 겪게 되는 거죠.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 자체가 성기능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전립선이 이렇게 있고 요도가 지나가고 위에 방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경으로 가는 이 신경 다발이 전립선을 싸고 지나갑니다. 신경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엉뚱한 신호가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정이 빠르게 일어난다거나 발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기능 장애, 조루증이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생기면 성기능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우선 소변 볼 때 찌릿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오줌 누고 나서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아랫배, 특히 우리가 속옷을 입은 부위가 뭔가 그 속이 묵직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고환과 항문 사이, 회음부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뭔가 묵직하게 밑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뭔가 쿡쿡 쑤시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한쪽 고환 또는 양쪽 고환이 동시에 뭔가 탁 걸어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예상치 못하게 그냥 하루에 몇 번씩 툭툭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정을 했을 때 굉장히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사정 후에 뭔가 불쾌감이 거의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뭔가 아랫배가 안 좋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 게 바로 전립선염입니다. 이런 전립선염이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세균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치할 경우에 급성 전립선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술을 많이 드신다,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만성 전립선염으로 가지고 있던 미미한 세균들이 갑자기 세력이 커지면서 급성 전립선염으로 진행하게 되고 입원해야 될 만큼 몸이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립선염 증상이 어느 정도 기간 이상 1, 2주 이상 지속되는데 충분히 쉬는 그런 걸 해줬는데도 이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얼른 들리셔서 소변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까? 사실 그게 오늘 주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음경의 혈관을 망치는 질환도 아니고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비대증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약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립선 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을 잘 열어서 소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약도 있고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어떤 약들은 방광이 소변이 마렵다라는 느낌을 조금 덜 느끼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도 있고 방광이 조금 더 크게 팽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은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전립선을 열어주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고요. 전립선을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이 성기능을 약간 건드릴 수 있어요. 우선 알파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녀석은 액체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했죠.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지나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바로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배뇨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초창기의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혈압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부작용이 적고 전립선에만 딱 작용하는 그런 약들을 찾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약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는 알파 차단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이 바로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이 아래쪽으로 나가야만 사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을 오줌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사정관에서 위쪽은 닫히고 아래쪽이 열려야지 바깥쪽으로 정액이 분출되는데 이 위도 같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반, 위로 올라가는 거 반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방향에 따라서 위로 다 올라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배출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약 처방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설명을 못 들은 채로 이 부작용을 처음으로 딱 겪게 되면 정말 당황합니다. 그런 사정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건강에 지장을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사실 약을 끊게 되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해결이 쉽고요. 우리가 알파 차단제, 그러니까 전립선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정액량이 팍 줄어든다면 아 이거 역행성 사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방받으신 선생님한테 약 좀 바꿔주세요 한마디 딱 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통 탐솔로신이라는 성분을 초기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혈압 강화의 부작용이 제일 적습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먼저 쓰는 거고 불편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에서 전립선을 키우는 작용을 하는 성분은 남성 호르몬에서 5알파 환원 효소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DHT라는 물질입니다. DHT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결국은 남성 호르몬의 이름이 테스토스테론이니까 거의 비슷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힘이 6배나 강력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6배 강한 DHT로 만들어서 우리 몸은 또 곳곳에서 필요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에 있어서 DHT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립선을 키우는 작용, 그리고 몸에 채모가 짙게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 그리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두정부가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전립선 크기가 작아지게 하는 약물과 탈모약이 성분이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아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녀석이 DHT로 바뀌는데 5알파 환원 효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알파 환원 효소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입니다. 자,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DHT가 줄어드니까 머리는 나고 전립선은 작아집니다. 전립선이 하는 일이 뭐였죠?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 크기를 줄여버리면 정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독특한 이야기인데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 성기능의 장애를 느끼는 거죠. 성욕이 떨어진다거나 뭔가 평소보다 성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어서 전립선 크기가 충분히 줄었다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것은 끊어주는 것도 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립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립선이라는 글자를 보면 선이라는 글자로 끝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띠 모양으로 생긴 선의 형태를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은 그냥 한 밤톨만한 둥근 기관입니다. 방광에서 요도가 시작해서 밖으로 내려오면 이 시작점을 바로 꽉 쥐고 있는 게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이 내려가는 길과 정액이 나가는 길을 만나게 해주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의 요도를 통해서 소변도 나오고 정액도 나오죠. 전립선을 통해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배뇨기이기도 하고 생식기이기도 합니다. 전립선이 아프면 소변을 보는 것도 나빠지고 성기능도 떨어진다. 남자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기관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길을 만나게 하는 전립선의 역할을 여러분께서 들으셨는데요. 그 이외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전립선액을 만드는 겁니다. 사정액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배출하는 게 전립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이가 들면 점점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정액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립선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도 때문인지 자꾸 조금씩 자라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 이상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 지식도 잘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액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정액은 30%의 전립선액, 70%의 정낭액, 그리고 아주 소량의 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액이 하는 일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자가 살아남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립선액입니다. 전립선이 나빠지면 여러분 아연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어디서 한번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어떤 기능성 식품에 보면 강조하는 게 바로 아연입니다. 전립선 속에는 아연 농도가 높습니다. 아연 농도가 왜 높으냐 하면 아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살상력이 있어요. 세균을 죽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연이라는 금속은 상당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입니다. 예전에는 동전의 재료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그걸 잘못 삼킨 사람들이 독성으로 죽기도 했다. 이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아연이 우리 몸의 전립선에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면 세균이 전립선으로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죠. 전립선 속에는 정말 혈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많은 기관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온 몸으로 퍼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은 아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아연이 있고 그 속에서 만든 액체다 보니까 전립선 액 속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연 농도가 유지됩니다. 이런 아연이 정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배출되거든요. 사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게 바로 전립선액입니다. 전립선액이 튀어나가면서 남성의 요도 속에 있는 세균들을 정리하고 여성 생식기에 전달됐을 때 그 속에 있는 세균들도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립선액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정자를 보호합니다. 전립선액의 성질을 우리가 따져보면 알칼리성에 속합니다. 왜 알칼리성이냐 하면 여성 생식기가 약산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자기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 바로 아연이라면 여성이 자기의 생식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약산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성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남자보다 훨씬 세균의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에는 세균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성 생식기는 약산성으로 유지하면서 세균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산성은 세균도 막아주지만 정자도 죽입니다. 정자는 여성의 몸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아서 유전자 정보를 난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 거리를 마라톤 하듯이 얘가 쭉 뛰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약산성이면 그걸 건너뛸 수 있는 정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전립선액이 알칼리 성질을 띠고 앞으로 먼저 뛰어나가면서 그 산성을 일시적으로 중화시키고 정자가 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정자가 쉽게 난자에 도달할 수 있게 정자의 생존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액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유리하고 유전자를 퍼뜨린다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분출되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액을 만들고 분출시켜주는 전립선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이 크면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립선이 자라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진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자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방광이 이렇게 있고 요도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전립선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자라면 밖으로만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느냐? 그게 아니라 얘가 안으로도 자랍니다. 속으로도 뚱뚱해지니까 내려가는 요도를 꽉 쥐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고 있지만 목을 조르면 답답해지잖아요. 호흡도 답답하고 목소리도 답답하고 소변을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소변이 가늘어지고 소변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한 번에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압력을 줘서 계속 소변을 분출하다 보니까 방광이 부담을 받으면서 방광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고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광 용적도 줄어들게 되죠.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변이 가늘어지는 건데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답이 안 나오니까 미리 비워두려고 어느 공간에 가면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거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서도 불편은 이어집니다. 소변을 보면 와이프님께 혼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오줌발이 가늘다 보니까 변기에 정확하게 소변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변기 주변에 이렇게
소변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자다가 이제 자꾸 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자극하고 방광이 탄력을 잃으면서 크기가 작아지니까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늘 화장실 눈치를 봐야 되고 집에서는 또 가족들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죠. 만성 전립선염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염은 전체 남성의 50%가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겪는다 그러거든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립선염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래 앉는 자세를 피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회음부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이 줄게 되고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계속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30분에 한 번이라도 일어서셔서 가볍게 제자리 뛰기라든지 스쿼트라든지 하체에 혈액이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가볍게 하시고 다시 앉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보통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걷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해악들을 많이 해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천천히 걸으셔도 좋고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줄넘기를 가볍게 한 20분 정도 하신다거나 아니면 동네 근처를 한 30분 정도 달려주시는 것으로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권장해드리면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앉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운동까지 앉아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이어질 수 있겠죠. 오래 앉아서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그게 자전거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물에 온수 좌욕을 해주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욕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의 음낭까지도 뜨거운 물에 노출이 되게 되죠.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고환 속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정자 기능도 망가지고 성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기능을 위해서 전립선염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온수 좌욕을 많이 하기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하는 편이고요. 온수 좌욕을 하신다면 마지막에 음낭만은 냉수로 충분히 마찰을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목욕을 끝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립선염에 가장 해가 많이 되는 것 그리고 치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 술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발생해 있는 염증은 굉장히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전립선염이라는 기본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술을 드시게 되면 그게 굉장히 악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술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적절한 양만 드시는 게 좋다. 전립선염의 치료 중에 있는 동안은 술을 절대 드시지 말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성기능 감소를 겪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관련된 보충제나 영양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합리적이다 싶으면 사서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도 전립선 염증도 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암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영양제를 드시거나 보충제를 드시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전립선 암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PSA라는 전립선 암 검사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립선 암은요. 피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비뇨기과를 가시든 어디서 건강검진을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PSA 검사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꼭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뇨기과는 왠지 좀 가기가 꺼려지고 가면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남자들이 남탕에 가서 옷을 벗을 때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립선 질환으로 비뇨기과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전립선 질환이 의심될 때 본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적어도 피검사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